네, 이슈엔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슈엔 시간에는 이 중국에서 불고 있는 금융 불안의 기승, 그리고 반면에 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두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앞으로 글로벌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희가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듣기로는 그 김두원 연구원이 이 모 경제 전문 매체에서 시상하는 금융대상에서 거시전망 부문 2년 연속 금상을 또 수상하셨다고요? 네. 아, 네. 네, 축하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 불안감부터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요. 그 중국 시장에서부터 불어오고 있는 이 불안감. 현재 그 주된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초 이후뿐만 아니고 작년 한 12월부터 제가 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오랜만에 좋은 얘기도 좀 들려드릴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안 좋은 얘기의 주된 이유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아시아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약화되면서 우리가 흔히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가, 유가, 그다음에 아시아 통화 전부 절하, 하락, 낙폭 이렇게 뭐랄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인데요. 특히 중국이 문제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 경기와 위안화 환율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홍콩이 상장된 중국 기업들로 구성된 항생 H지수가 최근 급락을 보이면서 지난 09년 3월 30일 이후 최저치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즉 지속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중국이 원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자금 이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계속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에 투자를 했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위안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더 환차손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일찌감치 빠져나오자,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이런 위안화 가치의 하락이 사실 국제유가의 하락도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이렇게 중국의 금융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그래서 현재 중국의 경기 상황이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은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전 세계에다가 정말 부동산 할 것 없이 많은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경기 상황은 어떤 건가요? 일단 중국 경기의 구조적인 둔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현실적으로 성장 자체가 7%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고성장 국가에서 다소 중성장, 그러니까 뉴 노멀 시대에 접어드는 중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는 전반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기존의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넘어가는 그 순간의 통과 의례다, 즉 불협화음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형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중국이 금융위기 가능성을 논할 만큼 여러 가지 산재된 악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중국은 부채의 그 속도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딜레마고요. 두 번째로는 외환보유고 감소 속도에 대한 딜레마입니다. 부채라는 것이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증가하는 것은 레벨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부채 증가 속도가 꽤 가파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수치적으로 현재 GDP 대비 중국의 총부채 수준이 한 260%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5년 전, 10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10년 만에 거의 한 2배가 된 거고요. 5년 만에 GDP 대비 기준으로 50%포인트 상승한 속도입니다. 즉 상승 갭이 워낙 크게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과거 98년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아시아 외환위기, 또한 최근에 미국, 또한 유럽까지 글로벌 경기를 받았던 국가들의 상황보다도 매우 높다는 점이 불안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그들 국가들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점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환보유고의 감소 속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외환보유고 수준은 3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1위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하지만 이것의 감소 속도가 또 꽤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1년에 1조
달러 정도 없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1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즉 워낙 견고하고 풍부한 양을 갖고 있지만 감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중에 하나지만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시작된다. 즉 외환시장의 버퍼 기능이 낮아지면 자금의 쏠림 현상, 중국발 리스크도 부각될 수 있는 형국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중국은 그 페그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페그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뭐 위안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뭐 달러를 매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환 보유고가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게다가 한 가지 더 있죠. 역외 환율과 그리고 역내 환율을 또 맞추기 위해서 달러를 또 매도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그 지금 그 중국의 이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문제인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자, 그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그 중국의 경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국 정부 자체가 시진핑 정부 자체가 서비스업화를 추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조업단에서는 아무래도 대외 경기 불확실성에 노출된 빈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전반적으로 서비스화 경제를 추구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가 실상 흘러가느냐라는 데 단소 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서비스화 경제로 넘어가는 것은 뭐 숙명적인 순간이지만 현재 어떻게 되든 제조업 중심이 남아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이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는 측면이 지금 현재 중국의 위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가 잠깐 얘기가 중간에 끊겼지만 중국의 현재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 방어라든지 아니면 역외 환율 스프레드의 조정이라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린 부분 중에 하나는 이 감소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아무리 높은 성이라도 감소 속도가 워낙 빠르면 언젠가는 무너질 개연성이 높다. 실제 무너지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견고한 성이 약간의 흔들린다는 점에서 중국발 불안감이 부각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딱 두 가지 이야기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그 제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앞서서 이야기했던 게 뭐 좋은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좋은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긍정적인 부분은 전일 공교롭게 좀 나타났습니다. 네. 전일 새해 들어서 ECB가 처음으로 회동을 했는데요.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ECB 정책회의에서는 5가지 주요한 사안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의 성장률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했고요.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의 불안이 유럽 경기 전반적인 성장률을 ඝ아먹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대했던 인플레 수준만큼 인플레가 올라오진 않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급락한 유가 하락, 블렌트유 기준으로 전일은 반등해서 29불에서 30불 수준으로 도달을 했지만 블렌트유 가격이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수준 자체가 좀 경계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ECB가 주목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추가적인 통화 정책은 국제유가 하락과 향후 주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즉 그들의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겠다는 점이고 끝으로는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죠. 3월 22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기존의 통화정책의 재검토를 하겠다, 논의하겠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로 요약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점에 포커스를 두었고 향후 ECB가 보는 경제 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3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QE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더 낮춘다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점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고 투자자들한테 하단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유럽발 훈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저희가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에 좀 살펴봐야 될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돌아오는 주는 주말하고 목요일입니다. 일단 주일에는 포르투갈 대선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금융시장의 영향은 없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월 FOMC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2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종료 예정인데요. 1월 FOMC에서는 다들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한 ECB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미 페드 연준 역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쏠려 있는데요. 저 또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향후 이러한 스탠스가 어디까지 어나운스가 될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금융투자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